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전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이란 무엇이냐? 싸우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세부적으로. 자, 전술이 생긴 시기와 시초. 다음으로 초기 전술의 형태와 발전 과정. 자, 다음으로 현대 축구의 대표적 전술. 다음 지금 현대 감독별 대표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술이 생긴 시기와 시초. 자, 현대 축구의 전술은 지난 한 세기에 걸친 꾸준한 발전 및 시행착오의 반복에 힘입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월드컵은 이러한 한 세기 동안의 전술적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다. 세계 축구의 강호들이 승리에 웃고 패배에 울어야 했던 이유도 모두 전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장대한 역사의 시작은 지금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형태인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왼편에 보시면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 5명의 공격수를 두고 가운데 미드필더 3명, 수비수 2, 골키퍼 하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뭐 축구를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뭐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는 시간에 축구를 하게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형태죠. 너는 공격해, 나는 수비할게 하면서 이제 서로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 예전에 월드컵 초창기의 모습 또한 이랬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초기 전술의 형태와 발전 과정. 자,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의 지도자들은 11명의 선수들을 한 팀으로 조직화시키기 위해 축구 경기에 포메이션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피라미드 시스템 235가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주목받으며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포메이션은 20세기 초반을 지나 1930년대까지도 세계 축구의 보편적인 전술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 포메이션에는 보이는 그대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지도자들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경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충실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감독들의 전술은 수비보다 공격을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어, 앞서 봤던 피라미드 시스템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음, 235 위에 피라미드 시스템이 이제 전술적인 숫자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235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35 시스템 잘 기억해 두시고요. 피라미드 시스템의 포메이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기 전술의 형태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자, 1930년대에 치러진 제1회 1930년 월드컵을 얘기합니다. 2회 1934년, 3회 1938년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선에 출전한 대부분의 팀들은 피라미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고 그 외의 포메이션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단 1934년 대회와 1938년 대회를 2연패한 이탈리아의 경우 조금 변형된 포진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명장 비토리오 포조 감독이 사용한 이 전술은 오늘날 메토드 시스템 2323으로 불리며 피라미드 시스템과 구분되고 있다. 어, 앞서 봤던 피라미드 시스템에서는 이쪽 인사이드 포워드 이쪽 양쪽의 인사이드 포워드들이 약간 위에서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져왔었는데 메토드 시스템에서는 약간 처져서 위에 최전방의 공격들보다 약간 밑에 처져서 2323 형태로 포메이션을 갖고 있죠. 자, 풀백 2명, 하프백 3명에서 가운데 셋, 그 다음에 인사이드 포워드 둘, 그 다음에
윙포워드, 센터포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 윙포워드에서 3 이렇게 해서 2-3-2-3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포조 감독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빅토리아 포조 감독이 피라미드 시스템에 수정을 가한 이유는 간단하다. 2-3-5는 최전방에 지나치게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 만큼 중원이 얇아지기 쉬웠고, 또 3명의 하프백이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수비까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로 인해 포조 감독은 5명의 공격수 중 2명을 오늘날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내리는 한편 3명의 하프백으로 하여금 수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했다. 이러한 메토드 시스템은 공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공격수 플러스 미드필더 스타일의 주세페 메아자는 메토드 시스템의 인사이드 공격수 위치에서 오늘날의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 수행을 이탈리아의 월드컵 2연패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이처럼 메토드 시스템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압도한 이후 영국에서는 그보다 발전된 형태인 WM 시스템이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어, 정리를 좀 하자면 최전방의 공격수가 5명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인 시스템이었고 너무 공격에만 치중을 하고 수비는 등한시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포조 감독의 생각에는 5명의 공격수에서 약간 내려서 지금 형태의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서 수비까지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포메이션에 좀 더 팀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세기 초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2걸음 이상 앞서 나가며 빠른 속도로 축구 전술을 발전시켰다. WM 시스템 역시 영국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피라미드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켜 WM이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인물은 아스널의 허버트 체프만 감독이었다. WM 시스템의 밸런스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나 메토드 시스템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공격진의 5명, 수비진의 5명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역할 분담 또한 훨씬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1940년에서 50년대에는 거의 모든 팀들이 WM 시스템을 붕어빵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 팀의 W를 상대 팀의 M이 전담막하는 형식으로 공수 공방이 이루어졌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선생님 설명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제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뭐 만약에 한 팀에 한 10명이다. 말 그대로 5명은 공격, 5명은 수비. 이런 형태의 학교 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죠? 어, 예전에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W 시스템의 밸런스 자체가 가운데 미드필더를 버린 형태에서 수비와 공격만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활동량이라든지 뭐 뛰는 양에서는 수비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 상대방의 수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W의 많은 활동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1950년대 초중반을 풍미했던 매직 마자르, 헝가리는 WM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팀으로 기록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당시 헝가리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구스타프 세베스 감독은 철저한 1대1 전담 체계를 통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전술을 바탕으로 2대1 혹은 3대1과 같은 수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공격진의 포지션 체인지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시켰다. 월드컵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치욕적인 월드컵 기록 중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최단 시간 골 기록을 갖고 있다는 최단 시간 실점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월드컵에서 헝가리에게 9대 0으로 졌다는 기록 최다 실점 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헝가리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강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유럽의 지금 현재 뭐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때 당시에는 헝가리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WM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써 있는 것처럼 1대1 전담 마크 체계가 아닌 이제 2대1, 3대1 이제 수적 우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볼을 잡은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가까운 포지션에 접해 있는 선수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수비하는 시스템을 갖고 오다 보니까 빠르게 볼을 다시 재쟁취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다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 체인지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 포워드가 내려와서 수비도 해주고 내려와서 뭐 하프백 위치에 와서 하프백 역할까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프백이 올라가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이제 서로 포지션을 바꾸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비진의 3명이 아닌 4명의 수비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방어 체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한편 2명의 미드필더는 더블 볼란테라고 하죠. 2명의 미드필더는 상대 진영과 자기 진영을 부지런히 오가는 움직임을 통해 공수 양면에 걸쳐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다. 결국 브라질은 4-2-4를 바탕으로 1958년 월드컵과 1962년 월드컵을 2연패하며 세계 축구의 전술적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 국가들은 1950년대 후반 들어 브라질이 세계 최강으로 떠오르자 4-2-4를 빠르게 받아들여 WM 시스템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킨 장본인은 4-2-4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헝가리 출신의 벨라 구트만 감독이었다. 구트만 감독은 포르투갈의 벤피카를 60-61 시즌, 61-62 시즌, 1960년대를 얘기합니다. 챔피언스컵 2연패로 이끌며 레알 마드리드의 저승사자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고 4-2-4 축구를 바탕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냈다.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때부터는 이제 2명의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가운데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생기게 되는데 4명의 수비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2명의 미드필더 다시 4명의 공격 포메이션 해서 4-2-4라는 WM 시스템에서 조금 더 벗어난 포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